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면서 여러분 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75점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답안지 안 내신 분, 시험 보고 답안지 안 내신 분 계시죠? 다음 주에는 꼭 내세요. 답안지 다 내셨어요? 100%?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시험만 보고 답안지 안 내신 분이 꼭 계셔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다른 사람이 모르게라도 자기 이름을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 안 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시험 보는 자세하고 낸다고 생각하면서 시험 볼 때하고 자세가 틀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집에서 요 시험지만 가져가서 커피 한 잔 놓고 음악을 틀어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문제 풀었을 때하고 그 점수랑, 또 딱딱한 의자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풀었을 때하고 점수가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나와서, 어차피 이거 좀 수강하시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나와서 현장에서 꼭 문제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딴 데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수강하신 분 중에 한 30% 정도 안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답을 알고 계시지? 않죠? 네, 그래서 자, 1번의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5번, 3번에 4번입니다. 4번에 1번, 5번에 4번입니다. 6번에 1번, 7번에 2번입니다. 8번에 1번이고요. 9번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4번이고요. 11번에 5번입니다. 12번에 2번이고요. 13번에 3번입니다. 자, 14번에 3번이고요. 15번에 1번입니다. 16번에 2번이고요. 17번에 4번입니다. 18번, 요것도 4번이고요. 19번도 4번입니다. 자, 20번에 1번이고요. 21번에 2번입니다. 22번에, 제가 21번에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22번도 2번입니다. 23번에 4번이고요. 24번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5번이고요. 26번에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3번이고요. 28번에 4번입니다. 29번에 2번이고요. 30번에 5번입니다. 31에 4번이고요. 32에 5번입니다. 33번은 5번이고요. 34번에 4번입니다. 35번에 2번이고요. 36번에 3번입니다. 37번에 5번이고요. 38번은 1번입니다. 39번에 1번이고요. 40번에 2번입니다. 자, 점수를 매겨보시고, 자,
그 중개사법 점수가 실전 점수가 오늘 점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 가서 시험 보실 때 80점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과목 점수를 거의 볼 필요 없을 정도로 합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0에서 80 정도 되는 점수대가 나왔다. 실전 시험에서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한데 한 60%, 70% 이 정도. 근데 이제 7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점대를 맞죠? 합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중개사법 점수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점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실제 현장에 가서 시험 당일날 봤을 때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이 80점 이상 나올 수 있게끔 지금부터 남은 29일 동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법의 시간이 가고 중개사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공법에 대해서는 다 불안하십니다. 과락 나올까봐.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오셨잖아. 공법. 피 터지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갖다가 최소한 80점 넘길 수 있도록 시간 투자를 공법을 하지 마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개사법 시간 투자를 좀 늘리셔야 된다. 막판에 갈수록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야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참고로 다른 학원에 지금 1회 모의고사 이미 봤는데 평균이 68점에서 72점 요 정도 하고마다 좀 틀리긴 한데 요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주 이제 여러분 2회차 문제는 벌써 딴 데서는 봤어요. 근데 그때 점수는 66점에서 70점 요 사이로 이번 주보다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1번 보시면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1번이 틀렸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한 사람한테 언제 설명해야 되냐면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하듯이 위임계약 하기 전에 이거 낙찰 받으시면 얼마 주셔야 된다고 미리 설명해라. 그리고 이를 어디에다가 기록해야 됩니까?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게 맞지만 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카드에 기록한다는 거. 그리고 5년간 보존이죠. 자, 2번은 5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한다.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것은 도매로 파는 거예요. 도매로. 한꺼번에 일종의 떨이로 5개 부동산이라 그러면 5개 보수는 3개까지가 기본요금 50만 원이 되니까 4개째부터 추가 요금이 5만 원씩 붙어서 원래 상담 보수는 최고 50이지만 추가 요금 때문에 요 경우는 최고 60이 되겠다. 근데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패키지로 전부 다 한꺼번에 매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괄 매각 말고 개별 매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소매로 파는 거죠. 그래서 5개 부동산이라 그랬을 때 이걸 개별 매각한다 그러면 별개 부동산인데 매각할 때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매각하는 겁니다. 소매로. 그랬을 때 개별 매각은 벌써 요거 하나가 상담 보수 50만 원이 됩니다. 최고. 이렇게. 그러니까 2개째부터 추가 요금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요금이 상담 보수가 20만 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최고 보수가 50이 아니고 20만 원 더 붙어서 70이요. 실전 시험 문제에서 상담 보수가 요때 요거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실전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올 법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구별하셔야 되고 2번은 맞죠? 일괄 매각이니까 60이요. 요거죠. 3번에 보면 상담 보수기 때문에 최고 50만 원까지 받는 게 3번. 4번 보수 지급 시기는 최근 시험에서 한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보면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을 따르는데 없을 때는 언제가 되느냐?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실전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실전 시험은 작년 시험에는. 근데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 매각 결정 기일로 한다. 이렇게 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대금 지급 시기는 매각 결정 기일로 한다. 그러면 X입니다. 결정 기일이 아니고 뭐죠? 대금 지급 기한일. 나왔지만 또 나올 내용이니까 주의하시고. 5번 보면 통상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비라고 하는 것은 그죠? 특별한 비용만 실비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실비로 인정을 해줘요. 특별한 비용만. 그리고 그때 많이 받아야 3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실 30만 원. 요거 하나 기억하는 게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에서 꼭 기억할 것은 이 실비에는 통상 비용은 실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보수 받으면 이미 통상 비용 쓴 것은 받은 것으로 본다. 5번이요. 5번. 5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2번 문제도 많이 틀리신 내용 중에 들어가는데 기억번은 중개업이란 이렇게 했습니다. 중개란 말하고 중개업이란 말을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중개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중개업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중개 그러면 3조에 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것을 중개라고 부르고 중개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뢰가 있어야 되죠. 보수를 챙겨야 되죠. 중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업적으로 해야 된다.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되니까 1번은 틀린 이유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중개업이다 이렇게 했죠. 틀린 겁니다. 기억번.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중개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꾸기 좋은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 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하고요.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죠. 요거. 공인중개사는 이 법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때도 낼 때 보면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틀리죠? 디귿번 보고 있어요. 디귿번. 네? 공인중개사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리죠? 이렇게는 잘 안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니, 문제를 내는 방법은 이렇게 바꿔서 낸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뭐예요? 이렇게. 딱 내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원리를 터득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니은물 안 했죠? 소공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대체로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죠? 자격증이 있다는 공은. 그러니까 소속된 그 다음에 소속되어 거기를 소속된 그 다음에 공인 중개사로서 그 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게 빠져서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같은 경우도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고 시작해야 되죠. 처음에 그게 빠져있죠 또? 그래서 리을번도 틀린 거. 용어의 정의가 어렵습니다. 1번, 2번을 많이 틀리셨어요. 자, 3번 가십니다. 결격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다. 이 사람을 파산자라고 불러요.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아직 복권이 안 된 양반. 결격자입니다. 자, 이런 결격자인 사람이 법인의 임원으로 있다. 그러면 임원이 결격자인 것은 물론 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법인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결격자가 되더라.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다. 임원 때문에 그렇죠? 파산자인 임원 때문에. 자, 2번. 피특정 5개인은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꼭 알아두실 거. 우리가 보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렬 후견인, 피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돌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판단 능력,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 업무만 누가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 결격자가 아니다. 이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 또 나올 내용입니다. 이거 피특정 후견인 그러면 결격자가 무조건 아닌 겁니다. 자, 3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그죠?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금고 이상요?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죠? 또 뭐가 되냐면 면제된다고 나와요. 집행 면제.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더 결격자가 됩니까? 3년 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4번.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선고유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무조건 착하선자. 결격자가 무조건 아닙니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이 사람은 선고가 있었는데 깜빵 가는 것만 미뤄놓은 거죠. 얼마 동안 결격자입니까? 이 사람은 유예 받은 그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자,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소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무조건 아니다, 이것도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가 봐줘가지고 기소할 건 안 하고 미뤄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재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고하고 거리가 멀어서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이건 아직 나온 적이 없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유예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서. 세 가지 구별하시고. 여기 제일 위에 건 검사 얘기고요. 밑에 있는 요건 판사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집, 5번 지문은요.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게 중산벌이죠. 네. 자, 이랬을 때 요것은 개업공인회사가 사용주로서, 사용주라고 하는 건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결격사유 중에 보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여기 원래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법 요 조문 중에서 50조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즉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개업공인회사가 50조에 해당돼서 벌금 무는 경우 요 경우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자만 나와도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양벌 규정 50조 분명히 이게 중개사법 조문이긴 합니다. 원래 중개사법 들어가서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이다 그러면 3년간 결격자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 요거요. 중개사법 위반이긴 해도 얘는 무조건 100% 결격자가 아닙니다. 판례죠? 최근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고 4번에 1번이 틀렸죠?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지문 중에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것이 5번 보면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는요.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특수법인요. 지역농협은 농지 같은 거 중개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그 단위 농협에서 1년에 농지 중개해 준 건수가 말이에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지역 단위 농협의 그 지점장 이런 분들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농지 중개는 그래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갑니다. 많이 맞추셨는데 5번에 1번은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입니다.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적어야 될까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분사무소 그러면 책임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돌출 간판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간판에 적는 건 뭐죠? 5개 광고물에 적어야 될 걸 뭐죠? 5개 광고물이다 그러면 그죠? 여기는 성명 적으면 돼. 성명. 이름. 간판이죠? 5개 광고물에. 그래서 이거 간판 실명제 이렇게 하는 거죠. 간판에 이름 적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돌출간. 근데 이제 모든 간판은 아니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옥상 간판, 돌출 간판 이런 식으로 4가지. 그러니까 2번은 돌출 간판이니까 이름 적는 거 맞습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설치한 5개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이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간판에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위반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리고 요 이름이 적히지 않는 그 간판은 잘못된 간판이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철거 명령을 내리고요. 철거 명령을 받고도 만약에 간판을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되죠? 대집행 들어갑니다. 요게 한 세트죠? 그러니까 3번에서는 등록관청은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고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데 지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간판 실명제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과지. 업무정지 아니고요. 업무정지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5번은 맞고 6번을 많이 틀리셨어요. 6번에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 틀린 이유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 누가 해야 됩니까? 개공이 하는 거죠. 일단 개공이 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이 아니고 신고관청이다. 신고관청이라고 안 나오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확실하게 틀린 거.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개공은 어떻게 합니까?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 날인입니까? 또는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온통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3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들어보셨죠? 도시개발법도 거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그런 것도 들어보셨죠? 암기한다기보다는. 택지개발촉진법 거기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택지개발촉진법도 들어가죠? 주택법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산업입지 뭐 이런 거 개발에 관한 법률도 들어가고. 이것도 있네.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그것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좀 들어보시고 많이 읽으시고 되고 읽어보시고 뭐 암기하실 수 있으면 암기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많이 읽어보시라 이렇게. 4번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게 전자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출제가 유력하다고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별거 아닙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요거 전화번호 끝에를 잘못 적었다. 그죠? 그랬을 때 한쪽이 그냥 간단히 고칠 수 있다. 이걸 정정이라고 그래요. 정정. 7번도 많이 맞추셨고 7번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신원조회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답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실사 이렇게 되고 외국 사람일 때는 이제 실사 결 그죠? 한국 사람일 때는 여기 빠지네요. 어쨌거나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는 신청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보증 서류도 구비 서류가 아니죠? 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번을 이런 걸로 내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을 자격증 4번 그러면 구비 서류가 아니에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그러면 구비 서류가 아니라고. 아니, 요대로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2번 대신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실사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8번 문제요. 난이도는 중정도 되고 1번에 보면 법인이니까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법인일 때는 어떤 인장 등록?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지. 그렇죠? 법인의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아니죠? 분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하고 쓸 수 있을까요? 분사무소. 법인의 인장도 되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되고 이렇게 선택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등록할 인장에 대해서 크기를 규제하죠. 그래서 7mm, 30mm, 7월 30일을 기억하시고 가만히 보면 이제 자연인과 법인이 좀 차이 나는 게 보면 자연인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족관계등록부 그죠? 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인은 등록부 아니면 주민등록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인 얘기 나오면 언제나 나온 게 뭐예요? 상업등기규칙 이 말이 언제나 나오는 거고요. 자, 자연인이다 그랬을 때 개인 같은 경우는 7mm, 30mm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등록하니까요. 여기는 7mm, 30mm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니까 그 법인의 인장이 인감도장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어떻게 해요? 가름한다. 대신한다.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최근에 4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요. 가름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잘 구별해서 가름한다 이 말 나왔을 때 법인만 가름하는 거예요. 요쪽 얘기하면서 여기서 가름한다 얘기 나오면 틀린 거지. 법인 얘기하면서 7mm, 30mm 이딴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라고요. 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내용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낼 만한 내용 거의 다 냈어요. 그러니까 냈던 거 다시 내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 그죠? 우리 법상 업무 개시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나온 것처럼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이에요. 또요. 보증 설정 신고. 이것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고용 신고.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종이 10명.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3번에서는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쨌든 간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늦어도. 그런 취지고. 4번. 소공은요. 여기 들어가죠. 소공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이름만에 와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사용할 인정을 등록을 했는데 이 인장 등록할 때 전자문서로 인정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 그죠? 전자문서로 고용신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 그죠?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휴폐업신고. 그죠?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어떻게 해요? 가름한다. 그죠? 이걸 한 4번 냈어요. 4번. 4번 냈는데 이제 3번은 맞게 내고 1번은 틀리게 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법인의 경우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반대말 쓴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숫자 고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지문에 숫자 나왔어요. 그러면 숫자가 맞는지 꼭 보셔야 돼. 어쨌든
두 번째는 관청을 고쳐요. 관청. 그래서 국장 그러면 시도이사, 시도이사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등록관청 바꾸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반대말 쓰는 거예요. 반대말입니까? 반대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대말이에요? 그래. 자, 이렇게. 반대말 쓰는 거 되게 많아요. 셋 중에 하나요, 거의.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휴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이거 너무 쉽고. 2번. 그러니까 1번과 관련해서 알아두실 게 분사무소가 별도로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것이 휴폐업하고 휴폐업. 지금 나온 것처럼 또 뭐가 있냐면 업무정지. 분사무소별로 영업정지 가능하죠? 그거. 그러니까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영업정지 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2번은요. 휴업 사실을 휴업 중인 개공은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표시할 의무는 없다. 3번 휴업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회사에 소공이 되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중소속이다. 이중소속이 됐다 그러면 1학년 일반이죠. 2소 1학년 일반이에요. 요게 정답. 4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이죠. 6개월. 3개월이 아니고 숫자 바꾼 거예요. 자, 5번 신고도 없이 등록하고 나서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않고 있다.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하죠? 휴업으로 간주한다. 근데 보니까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상황이니까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한 꼴이다. 이때는 미리 신고했어야 된다. 신고도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업무정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하고 과태료 사유를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더 무거운 거예요. 10번 주임법에 대한 내용 중 OX하십시오. 그랬습니다. 10번은 박스 문제들도 많이 맞추셨어요. 기업권은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의 또는 대리해서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는 못하고 뭐 할 수 있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거 중요합니다. 출제가 이렇게 거고. 개권 틀렸죠. 그래서 니은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것은 이제 뭐냐면 체결하려는 자다 이렇게 하면 아직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 떠들어 보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건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건 갱신 요구권이잖아요. 상가에만 나온 얘기죠. 지금. 주택에는 있는 게 없으니까 X. 리얼번 임대인은 이기의 차임 연체가 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건 주택이에요? 상가에 지금 물어보는 게? 주택이니까 맞는 얘기죠. 상가일 때가 3기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번하고 리얼번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 11번요. 11번하고 12번을 많이 들으셨어요. 11번에 1번 보면 대금 납부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면 이전 등기가 경유되기 전일지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납부 기한이 만료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납부하는 즉시, 납부 즉시 이렇게 되죠. 틀렸죠? 2번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는 공고 얘기 나오면 매각기일 뭐요? 2주 전 공고. 2주 전 공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허가결정에 항고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갖다가 공탁했어야 된다. 10% 공탁이죠. 항고하려고 했을 때 허가 결정난 거에 대해서 항고할 때 그때는 뭐의 10%인가? 최저가가 아니고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경매로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거래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경매의 경우는 좀 특징을 알아두실 게 경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들어가고만 그래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경매로 취득할 때는 땅을. 그런데 그게 농지일 때는 농지증은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은 있어야 되고. 그죠? 두 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4번 틀린 거죠. 토지거래가는 필요 없습니다. 경매 그랬을 때.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압류력이 생긴다. 여기는 송달이라는 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그 등기가 경매 등기예요. 그러니까 압류력은 경매 등기 또는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때 압류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송달의 동그라미 뒤에도 경매 등기의 동그라미 이렇게. 또는이에요. 또는. 기출문제 이미 나왔죠. 5번이 맞는 겁니다. 자, 12번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는 거기 나와 있는 을이 누구고 병이 누구냐 그것을 좀 잘 유심히 좀 실수하지 않고 푸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을, 병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박스 문제처럼.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병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갱신 요구 기간은 10년 되는 겁니다. 10년. 그 다음에 그 갱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그러니까 병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맞아요. 그러니까 병은. 두 번째,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이런 식으로. 자, 을은 그 기간의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을을 뭘로 바꾸셔야 돼? 병. 쉬운 내용인데 을 병으로 바꿔놓으니까 자꾸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죠. 병은 뭐예요?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또 틀렸죠. 예?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에 병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을 때 을은 건물의 일부분을 증축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일단 3개월 전에 갱신 요구한 것은 잘한 거죠. 원래 갱신 요구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사이에 갱신 요구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3달 전에 갱신 요구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갱신 요구가 있게 됐을 때 임대인이 거의 들어주는데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그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증축 그런 거 있나요? 철거나 재건축은 있지만 증축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축할라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한 개가 여기서는 옳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기준기간이 3개월인 게 뭐냐. 자격정지 사유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 날인할 걸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거 자격정지는 소공이 얻어맞는 거죠. 소공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거? 이중소소. 소공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 소공이 금쟁이 저질렀다 7가지. 그죠? 소공이 요건 어떻게 했다는 거?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 소공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인자는 인장, 등록 및 사용할 의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되는 장을 안 썼다 이런 얘기죠. 요거 위반했을 때도 정지. 요건 뭐죠? 서명 및 날인할 것을 안 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이렇게 이제 자격증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기간이 이소거금까지가 6개월짜리. 뒤에 3개가 3개월짜리. 다 이제 6개월인데 3번에 나와 있는 인장 있죠. 인장. 인장 요거잖아요. 기준기간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정답 2번이고. 자, 14번요.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1번. 중개 완성된 때 개업 공인인가사가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안 줬다. 개업 공인인가사가 확인 설명서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죠? 그렇죠. 업무정지 맞습니다. 삼각형하고 직사각형 요거 꼭 떠올라야 됩니다. 삼각형은 개공,
직사각형은 소공. 여기서는 설명을 잘못한 게 위에 거. 밑에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도장 안 찍었다. 이런 얘기죠. 확인 설명서 교부 안 한 거 요거잖아. 요거. 그렇죠. 그러면 밑에 거니까 업무정. 요 안에 들어갈게요. 여기 업무정지. 위에 것은 가벼운 과태료. 여기는 자격정지. 자격정지. 일관성이 있는데 문제는 요것만 자격정지라는 거예요. 요 위에 두 개는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업무정지다. 맞는 거고. 2번 확인설명서에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 거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공이랑 소공은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사자일 때는 또는 날인. 개공이나 소공일 때는 및 날인.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개요공인에서는 확인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다.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죠? 상대방?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이 틀렸죠?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그것 때문에. 3번 틀린 거요. 4번 개요공인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보여줘야 되겠다. 맞죠? 이거 나올 때는 이제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 제시. 예, 요거 언제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자료 할 때 그게 맞는지, 다 맞는지 보셔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도 근거자료 될 수 있죠?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될 수 있어요. 등기 권리증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에 확인 설명서는 안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소공이 날인 안 했죠? 요거네, 요거. 그죠? 칠판에 있는 거. 소공이 확인 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격? 정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또 갑니다. 15번 문제는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는 건 뭐냐. 하나 아실게 정리를 먼저 해보면 절등치 사유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뭐냐. 제일 마지막에 저지른 짓이 반드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저질렀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가 막 누적됐죠. 근데 제일 끝에가 뭘로 끝나야 된다고? 첫 번째 업무정지 받을 행위를 했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과로 끝나서는 절대 절등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1년 안 돼서. 이거 뭐야?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고 끝나. 이렇게. 임등치라고 하셔야 돼. 절등치는 끝에가 무조건 업으로 끝나야 된다니까. 철칙이에요, 철칙. 예외도 없어, 이건. 두 번째, 끝에가 업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막 누적되는 것 중에서 최소한 업무정지가 한 번, 두 번, 최소한 두 번 또는 그 이상 영업정지 받은 전과가 있어야 돼요. 앞에가 두 번 이상 있어야 돼요. 받은 게. 예. 그러니까 끝에, 예를 들어서 끝에가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라고 끝났어요. 근데 업무정지 그 다음에 그리고 업무정지 받을 짓이야. 이거 뭐예요? 1년 안 됐을 때. 이것도 임등치요. 절등치가 안 된다고. 절등치가 되는 요건이 두 가지라고. 끝에가 뭘로 끝나고? 업. 그 다음에 그 앞에 전과 기록이 최소한 영업정지 받은 기록이 몇 번? 두 번.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업무정지 3번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끝에가 뭐예요? 과죠. 과. 그러면 이건 임등치야 그냥. 업으로 끝나야 된다고. 니은번은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인데 다시 또 업무정지 받을 행위를 했다. 끝에 업무정지로 끝났죠. 그럼 절등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앞에가 이제 업무정지 받은 전과 기록이 2번 있어야 돼. 최소한. 2번 있었죠. 이건 절등치야. 디귿번은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 업으로 끝났으니까 절등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앞에가 뭐예요? 업무정지가 몇 번? 1번밖에 없으니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 그리고 임등치가 되려면 4번 누적됐을 때부터 임등치가 되는 거예요. 3번 갖고는 임등치가 안 돼요. 자, 리을 번. 업무정지 1번, 과태료 3번, 다시 업무정지 받을지. 업으로 끝났으니 절등치가 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는데 그 앞에 전과 기록이 2번 있어야 돼요. 한 번밖에 없죠? 그럼 뭐가 돼요? 또 임등치. 정답 1번. 자, 16번 보십니다. 제재에 대한 연결 중 틀린 것은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아니고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야. 그럼 뭐예요? 500과. 거짓 신고는 어떻게 되죠? 요게 제재가 간단한데 거짓 신고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거짓 신고, 허위 신고. 5% 과태료요. 허위 신고는 5%.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5% 과태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대금 자료를 안 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3,000과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 그렇죠.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응? 거짓 신고하게 했다. 조장, 방조, 알면서 묵인 뭐 이런 거. 신고 안 했다. 이렇게. 왜 대금 자료 왜 자료를 갖다 제출 안 했다. 1번이 요거잖아. 조장. 응? 거짓 신고하게 했다. 그죠? 500과요. 500과. 2번은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럼 뭐예요? 500과. 2번 틀린 거죠? 3번은 거짓으로 신고한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허위 신고. 거짓 신고자는 뭐예요? 5% 과태료. 4번은 거래 신고를 거부했다는 것은 신고 안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고하는 걸 거부했으니까 뭐예요? 500과. 5번은 대금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나오죠? 조심할 게 거짓 제출과 거짓 신고는 달라요. 여기서 대금 자료를 요거 X는 제출 안 했다는 뜻이 있고 똑같이 거짓 제출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금 자료를 안 내도 3,000과 대금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도 3,000과 이 뜻이야. 여기 거짓 제출이 들어간다고요. 5번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맞는 거라고요. 자, 17번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4번이 틀렸죠? 네, 많이 마셨고 4번은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니까 이거 누가 부담하는 거? 매수인 같은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는 거죠? 실비 부담도 잘 알아두시고 자 18번까지 하고 쉴 거예요. 18번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중요한 지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요. 18번에 28번도 많이 맞추셨어요. 워낙 4번이 쉬워서 1번에 보면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자, 그때 보증 설정 안 해도 된다. 해야 되죠. 얼마 이상? 지역 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은 해석상 1억 이상. 아니 2억 이상이라고 해석하죠. 다른 특수법인은 2억 이상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시험에 안 나오고 특수법인 중에서 설정 금액을 계속 묻고 있는 것은 지역 농협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어쨌든 설정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2번 개별공인회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업무 개시 전까지 한 거 3가지 있었죠? 본인 설정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자, 3번 개별공인회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해야 되겠다. 완성되기 전이 아닌데 완성된 때. 3번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4번은 설명드릴 거 없고요. 4번을 법인인 개공으로 풀으시면 안 돼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되고.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5번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개공은 전손해다. 그렇죠? 자, 쉬었다 나머지 합니다.